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조그마한 생각입니다만은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상당히 영광입니다. 가만있어 봐. 슬라이드를 어떻게 남겨? 아, 제가 이 토픽을 얘기한다는 게 참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문송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자꾸 AI 하다 보니까 뭐 여리저리 기동량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걸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안성호 교수님께서 한번 발표해봐라 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저를 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네 꼭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 전통적인 행정학 시각에서 민주행정과 AI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 이게 첫 번째고요.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행정학자들 얘기고요. 이거를 또 다른 분들 얘기할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그런 얘기를 잠깐 인트로덕션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민주주의, 민주행정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럼 AI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도 조금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한번 좀 이해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AI 이거를 서로 해서 이제 에, 그 생각을 좀 공통 기반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와 AI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는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볼 때, 세 꼭지로 정치, 경제, 사회, 이 세 가지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떤 걸 의미가 있을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 먼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건데요. 우리 보통 이제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그러면은 보통 민주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거에 대한 뭐 명확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들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서비스를 만족시켜야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AI는요, 굉장히 저는 획기적인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알기는 관료주의, 뭐 철밥통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그런 도구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왜 행정 패러다임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정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또 하나가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공무원의 역할을 표현한다면 과거에는 우리가 관료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공서열적이고 규정이고 절차 그리고 항상 법은 항상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나오니까 사후적인 거고요. 모든 국민이 획일적인 서비스를 못해요. 이럴 때 공무원의 역할은 정책 집행자죠. 행정 집행자. 규정을 적용하고 문서로 다 기록을 남겨야 되고 그다음에가 허가, 승인권 이것이 권위주의적인 가장 근본적이었죠. 이거 다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입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정부고요. 그래서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도 디지털화 되어 있고, 그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잘 돼 있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제가 외국을 많이 다녀봐도. 그 다음에가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민 특히 NPM이라 해서 이제 그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라 해서 그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그 고객을 만족시키듯이 만족시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이럴 때 행정 공무원의 역할은 이제 정책 분석가죠. 데이터 분석을 해서 AI를 잘 활용해서 정책 계획을 하는 이런 거죠. 자, 세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요. 미래는 AI 거버먼트고요. 이거는 그동안 못했던 것이요. 쭉 데이터가 축적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방하고 그다음에가 이제 뭐 획일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각각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짝쪽집게로 이렇게 해주는 그리고 옛날에 뭐 복지 사각지대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다 AI가 곳곳에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이때 AI의 공모는 뭐냐면은 AI 관리자다. 그래서 AI를 돌아가는 감독하고 윤리적인 거, 프라이버시,
이런 거 책임성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가 갈등을 조정하고 최종 여러 가지 AI가 가져온 것을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AI다. 공무원이다 이런 거죠. 많이 지금 적용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면에서 저는 좀 어느 못지않게 앞서 있다고 봅니다. 뭐 1등은 아닌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미 시작한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면은 그, 그 건강보험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에 하는 분이 벌써 한 10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 그때쯤에서 그 챗GPT를 혼자 막 꽂혀가지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민원실 들어가지 않으면 현관문 들어가면 안내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오셨습니까? 뭐 필요합니까? 이런 거를 벌써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하기 전에 개인 차원에서 해가지고 민원 상담, 음성 상담, 이제 요즘 저기 스마트폰으로요. 이런 상담, 24시간 민원 서비스. 진짜 저는 앞으로 뭐 발전해야 될 부분 많이 있지만 이미 잘 되어 있다고요. 복지행정에서도 부정수급 방지 같은 것도 이제 그 사람이 잡으러 다닐 필요가 없죠.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탈세 방지, CCTV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이런 그 범죄 예측, 범죄 예방, 오늘 요즘이라는 산불, 홍수 예측, 그다음에 인사행정 문제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인권이라는 얘기가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할 거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공무원들 접촉해 보면요. 지금 정부가 공직에서만 사용하는 AI가 있습니다. 챗GPT. 그게 있는데, 실제로 그냥 몇 사람들 얘기해요. 그냥 감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 오픈 챗GPT 우리 일반에서 쓰는 거에 비해서 기능이나 효율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그건. 그래서 업무를 볼 적에 이쪽 거에서 일단 일반 챗GPT에서 한번 좀 해보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도 그 정보를 딱 찾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쪽에 와서 공공 부분 데이터를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뭐 이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1년 후에도 확 발전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적응한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뭐가 문제냐면은 항상 주인 대리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 행정이 관료주의 행정이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은 정보 비대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 관료는 일반 국민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속이기도 하고 또 사각지대도 나오고. 거꾸로 민원인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뭐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 문제가 이제 AI를 통해서 거의 싹 해결할 수 있다 이거죠. 미리 AI가 국민이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정보 비대칭으로 해서 국민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기 전에 너 이거 필요하지? 너 초등학교 들어가지? 그러면 너 연필 필요하지? 크레파스 필요하지? 뭐 차차차차가 알아서 미리 해주니까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부정수급하지 않고 서비스가 전달돼 있어서 퍼펙트하게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도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행정학자도 해야 될 이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를 하냐면 좀 더 다른 차원에서 AI를 한번 얘기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AI가 뭐냐? 정의부터 시작한데 AI라는 것은 그동안 인간의 지능이 필요했던 다양한 고급 태스크를 컴퓨터가 학습하고 추론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기술이다. 이게 이제 AI 데피니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여튼 인간 대신 두뇌 활동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 제가 아까 시간학회 회장이라고 했는데 시간 관점에서 본다면은요. 우리가 이제 홍길동의 축지술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날라다듯이 저는 AI는 시간을 축적해서 시간을 넘어다닐 수 있는 굉장히 마술 방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수백 년, 수천 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축적해서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다 읽어요.
1초에 다 읽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뭐 부산에서 일어나는 거, 대전에서 일어나는 거 이런 것을 다 행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종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나아가서 이것을 그래서 혁신할 수 있는 시간을 초월하는 획기적인 도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아주 좋은 도구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다면은 여기 이제 이거 이제 분명히 이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 이제 보통 AI 스타트가 프리딕티브 AI죠. 그래서 예측하는 그냥 데이터 있는 거를 축적하는 거서 그거를 종합해서 앞으로 뭐를 프리딕트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초보적인 AI라면 두 번째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생성형 AI, 챗GPT죠. 그래서 뭐 100을 다 넣었는데 100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아웃풋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뭐 논란이 있어요. 진짜로 AI가 창의적인 걸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내가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 생성을 뭔가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너레이티브 AI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에이전트형 AI인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제너레이티브 AI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제너레이티브 AI는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 싼 호텔 골라봐라 그러면 뭐 네이버에서도 뭐 그다음에 저쪽 아고다에서도 뭐 여기저기 다 제일 좋은 거 찾아오는데 이 에이전틱 AI는 야 내가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스위스를 갔다 오고 싶다. 네가 여행 계획 짜라. 그러면은 제일 싸게 나 예산 얼마다. 짝짝짝짝 짜고 심지어 요즘 돈 비싼 거 넣으면은요. 내 여권 번호 다 집어넣으면 지가 예약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비서가 한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인간이 따로 있는 것처럼 다 해내는 거죠. 종합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많이 하여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된 거 피지컬 AI인데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에이전틱 AI는 이게 컴퓨터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안에 들어있는데 피지컬 AI는 이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테슬라 자동차. 운전하는 기능만은 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앞으로 휴머노믹 로보틱스인가요? 로보트가 이제 인간다운 이런 것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것도 뭐 아직 기능이 제한적이지만은 어느 정도 좀 되고 있고요. 가장 이제 다섯 번째부터가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도 이제 학자들끼리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피지컬 AI만 해도 너는 운전만 해라 이것만 할 수 있는데 범용 인공지능은 운전뿐만 아니고 요리도 하고 뭐죠 음악도 연주하고 미술도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평적으로 이런 것이 이제 그뭐 5년 후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한 가장 낙관론자들 얘기고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는 게 ASI라는 게 초지능으로서 이건 진짜 인간을 뛰어넘는 이런 것이 가능하냐? 이런 지금 가능하지 않다는 사람이 좀 많긴 해요,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섯 가지 단계가 있다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겁니다. 싱글러리티, 그죠? 그래서 특이점. 그러니까 우리가 AGI로 우리가 인간과 비슷한 정도의 AI가 과연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집어넣은 거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건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긍정론자들은 샘 알트만 같은 사람들 5년 정도 이후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건 논리는 간다는 거죠. 지금까지 다 해오지 않았냐? 지금 AI라는 컴퓨터라는 게 제로 원으로 계속 이진법으로 계속 하는데 그 엄청나게 슈퍼컴퓨터를 조금 이걸 효율적으로 돌려가지고 다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걸로 치면은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논리는 다르지만 다 할 수 있지 않냐. 이게 이제 특이점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고요. 부정론자들은 봐라. 기껏 해봤자 컴퓨터라는 것은 큰 계산기에 불과하다. 결국은 제로 원인 거지. 우리가 마치 걔가 이해한 것 같지만 이해한 건 아니다. 그죠?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수억 개, 뭐, 수조 개를 막 집어 넣어가지고, 그거에서 공통점을 쳐서 프로버빌리티를 찾은 것일 뿐이지, 걔가 무엇을 이해한 부분은 없다. 그죠? 걔들이 현실 세계 지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금 이런 것을 인식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냥 제로원, 제로원으로 해서 지금 그 인공의성에서 들어온 데이터가 들어간 것 뿐이고, 그것을 갖다 연결시켜서, 아, 내일 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 뿐이지. 그죠? 우리 지금 관측수에서 얘기한 이런 것이 우리 감각적으로 이런 것을 이해한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현실 세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그 논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최 장관님이나 과학기술에 정통하신 분들이 훨씬 더 클리어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답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떠들기 전에 이미 우리한테는 상당히 벌써 와 있다 이거죠. 부인을 부정할 수 없이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다. 이게 지금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이게 지금 제가 아마도 교대역 정도의 그런 그 사진인 것 같은데 왼쪽 사진 같으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면은 우리가 오감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 경찰차도 있고 이 현실을 하나로 다 이해하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우리 아날로그 세대들의 얘기인데 지금 타고 나서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있고요. AI를 초등학교 때 배운 애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마치 이 버블 속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그죠? 그리고 팩트 체크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요. 그죠? 모든 것은 자기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건 다 거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그 우리가 현실을 인식한 것 같지만은 어, 인간이 이 현실을 이해하는 자체가 서로 공유하는 게 없다는 거죠. 요즘 그 교수님들 중에 강의할 때 그래서 챗GPT로 이렇게 과제를 내서 그룹 과제를 조업을 시작해 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하면 AI 써가지고 하라고 그랬다를. 답은 뭐 저기 대화는 근사하게 나오는데 이거를 설명하라고는 못한대요. 왜냐?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으니까. 교수들은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경험이 있어서 이건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런데 학생들은 그 백그라운드 지식이 백지거든요. 근데 그 해결책을 지금 AI가 챗GPT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르는 거. 이게 굉장히 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냥 넘어갈 일, 굉장히 우리가 어텐션을 해야 되고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다 이거죠. 우리도 지금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세대이기 때문에 현실을 반은 이해하지만 또 한쪽은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저부조차도 계속 스마트폰 붙잡고 살거든요. 그죠? 이것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기억이라는 거 뭐냐? 이거 아닙니까? 이거를 갖다가 보면은 우리 이제 이 귀 뒤쪽에 있는 해마 조직, 손가락만한 해마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그 노인이 하나 죽으면 도서관이 하나 없어진다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전부 지금 도서관 하나 정도 경험이 축적돼 있는데 이런 게 축적되고 있고요. 이것을 해석을 하고요. 나 나름대로 다른 사람하고 달리 나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 AI하고 사람하고 이제 인지 기능에서 뭐 가장 중요한 에피소딕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첫 데이트를 했다. 뭐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막 도봉산 어디서 했다. 이렇게 장소만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때가 밤이었는가, 낮이었는가, 그때 풀 냄새가 났느냐, 안 났느냐, 소리가 어땠느냐, 어땠느냐. 이런 것을, 그다음에 그 상대방 저기 어땠다든지 해서 공간, 시간, 대상, 이런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 이거죠. 근데 AI는 그걸 못 한다 이거예요. 단지 그거에서 공간은 이거는 넓으냐 좁으냐 제로 원 이런 식의 막 분해 해가지고 제로 원으로 이해했을 뿐이지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 초등학교부터 AI를 가르치고 야, 니들 지금 뭐 고민할 필요 없다. AI를 어떻게 잘 쓰느냐. 이것만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이 애들의 경우에는 모든 기억을 다 AI한테 외주 주고요. 해석하는 것도 AI한테 외주 주고 창조하고 판단하는 것도 AI한테 외주 주고 다시 얘기해서 해마 조직이 할 일이 없어진다 이거죠. 해마 조직이 아주 쭈글쭈글해 조그마질 수도 있어요. 그죠? 다 AI 시키면 되니까. 예. 지금은 AI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인간이 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의 오류율도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전혀 발달하니까 그러면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점점 준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심각한 거다 이제. 아까 필터 버블이 있고요. 또 다음에 해마가 죽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주의라는 게 뭘까?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행정학에서 정치 행정 이론론과 이론론이 있는데 정치와 행정이 결국 같은 것이다. 동전의 양면이다 하는 것이 이론론이고요. 정치 행정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행정은 정치가 해준 것을 그냥 집행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정치 행정 이론으로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대로 서비스를 제공만 하면 되니까 그 정치인들이 뭐 복지를 어떻게 해야 정해주면은 그 서비스는 그건 AI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주 쉬운 겁니다. 근데 저는 정치 행정 이론론이라 친다면 정치 행위가 곧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민주 정치가 곧 민주 행정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민주 행정을 한 다음에 민주 정치하고 결국 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한 필터 버블에 있고 그다음에 해머 조직으로서 전부 자기 사고를 하지 않고 외조지는 상태에서 민주정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투표를 한다? 자기가 후보 아니면 찬성 반대 이거에 대해서 사고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이게 뭔가 해서 요약해봐라 AI 시킬 수도 있고 그럼 뭡니까? 이미 AI한테 다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죠. 인간의 주체라는 게 뭐냐? 이런 측면에서 야 이거 심각한 게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 AI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박수치고 좋아할 만한 일이냐?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되는 데서 민주행정이 어디 있냐 이거죠. 마치 for the people에서 어? 인간이 원하는 거를 행정에 해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인간이 원하는 것조차도 AI가 조작해버린 거다 이거죠. AI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다 이거죠. 요거를 이제 실제로 연구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AI가 발전하면 AI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것이다. 긍정적 시각이 있고요. 아니다.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에, 마침 이제 작년, 재작년, 최근에 이 AI 한 사람들 이걸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durably reducing conspiracy beliefs through dialogues with AI라는 사이언스지에 2024년 9월 달에 나온 건데요. 이거 보면은 뭔가 지금 편향되어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음모론을 믿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AI가 그 팩트를 제공해가지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음모론을 해서 이게 음모론 빠져 못 나오거든. 한번 이렇게 꽂힌 사람들은 좀 태극기 부대못 못 빠져나오잖아요. 20%가 빠져나오더라고요. 20%가 빠져나오고 그러면가 한 20% 정도가 2년 이상 그게 지속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AI는 긍정적이다. 인간이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AI를 통해서 하니까 되더라. 이게 하나의 연구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AI can help humans finding common ground in democratic deliberation이라는 것을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하버막스 머신이라는 것을 영국에 한 4천 명 정도 그려가지고 디베이트를 막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AI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뿌려주는 거고요. 인간이 이렇게 종합해져서 수구민주주의를 해주는 것을 놔줬더니
점점 사람들이 AI가 해주는 것을 더 믿더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더 활발하게 수기고 토론해가지고 건전한 민주주의가 되는 거더라. 양극화를 완화하고 시민의 그 수기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하더라는 것이 이 논문입니다. 그두 가지 논문은 이거 긍정적이다. 음.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AI 수업입니다. 이게 맞아 군단이라고 해서 아까 AI 에이전트 있자 그랬어요. 에이전트가 에이전시. 걔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야, 너네들이 이제 그걸 만들어 놓고 이제 너희들이 활동을 해봐라. 그랬더니 어떤 놈은 악의적으로 가짜적인 걸 막 터뜨리고 어떤 쪽은 긍정적인 좋은 걸 막 터뜨리고 뭐 그러는데 첫 번째로 이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요. 이제 실험 끝났어. 그만해야지 하고 스톱을 했는데요. 얘들이 그냥 계속 하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들이 막 댓글도 주고 막 추천도 하고 막 조작도 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제 AI 지금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 정도니 좀 1인 AI에 준다니까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행정학자로서 이제 우리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거에서 사회에서는 뭐 실험이라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봐서 안 되면 뭐 다시 하자.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시해야 될 거는 사실은 부정론에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AI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에, 그 이 코스트 참여의 비용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거의 제로이니까 면대면 직접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필터 버블라든지 그다음에가 지금 얘기하는 이 딥페이크 그죠? 지금 2024년 미 대선에서도 뭐 바이든이 막 투표를 하지 마라 본선에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터뜨렸다는 거죠 AI가 그런 식 실제로 이런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에코 체인버 같은 거 좋아요 댓글 누르면 여러분들 나도 이제 글 쓰고 나면 댓글 몇 개 있나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괜히 그렇게 많이 하면 기분 좋고 막 이러던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의외로 어? 그러한 그 민주주의를 굉장히 위협할 여지가 있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주보포나 그다음에 가지타니카이, 다마구치 코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감시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주보프 같은 사람들은 그 감시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가 AI를 통해서 발전하면은 결국은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다 이런 거죠. 프리덤을 빼앗아가지고 그래서 감시 그래서 지금 뭐 좀 선관위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마냥 이게 좋아할 일은 아니다. 정말로 정치 행정 이런 사회과학자들이 과연 이 AI가 막 기술은 막 이렇게 예? 막 날아가는데 우리 인간이 이것을 어떻게 인티그레이트해서 서로 흡수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정치 분야고요. 그런데 경제의 경우는 이거 지금 가장 논점이 이제 AI라는 게 뭐냐를 아까 뭐 정의를 내렸습니다만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제 범용 기술이다 해서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인터넷까지 어느 한 분야에 딱 발전하고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이다. 뭐 혁명적인 기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티모시 브레스난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적응 범위가 광범위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해야 된다. 다른 혁신을 담아낼 수 있다. 세 가지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AI는 범용 기술이다. GPT다.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IBM에서 그랬던 AI는 또 다른 전기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전기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그렇게 되면은 AI가 발전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 성장,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는데 여기 노동시장 일자리 대체 창출 이렇게 있고 불평등이 확대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용인 것 같아요. 고용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스킬 바이어스드 테크놀로지컬 체인지라고 해가지고, 지금, 회사에 보면 세 명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두 명이 사장이고요. 한 명이 직원이에요. 나머지 지금 대안을 찾았고, 뭐 시장 조사해라 뭐 이런 거 다 AI가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전체 산업 구조를 본다면은, 저는 이제 이 공짜를 거꾸로 쓴 이거인 건데, 아주 고급 분에 뭐해서 AI가 해놓은 걸 갖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 부분에 쫙 있고, 그 다음에가 실질적으로 아주 AI도 못하는, 인간과 접촉하는 이런 최일선에서 해야 되는 법. 이런 것은 여기서 하고, 중간은 거의 필요 없다. 옛날에 피라미드 조직했잖아요. 그죠? 이 직업 구조가 각 회사, 개별 회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거는 결국은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지금 국가 정책으로서 AI 효과는 모든 사람에 그렇게 나타날 것이냐, 일자리를 대체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맥킨지에서는 65% 정도 일자리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뭐고요? 지금 국회 도서관인, 아직 국회 뭐죠? 예산정책죠? 이거 최근 관찰을 해보니까 그, 고용 감소 수치는 얼마 안 되더라. 뭐 이렇게. 지금 모순된 얘기가 지금 나오더라. 근데 저는 사실은 적어도 상당 부분, 중간 부분의 스킬을 요구하는 직업은 많이 자리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지금 이 PPT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요. 노트북 LLM으로 돌려봤더니요. 한 시간 좀 걸리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사실 고민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냐면 조교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저는 옛날에 그걸 다 조교시켜서 내가 검토하고 했는데 그 부분을 AI가 다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률사무소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중간 부분 뭐 대안 찾고 자료 조사하고 뭐 이거 PPT 만들어 정리해라 이런 사람이 필요 없다 이거죠. 그죠? 고용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단지 AI가 지금 아직도 개발되는 부분이니까 적어도 AI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뭐 개발할 사람, 할루시네이션 그 방지할 사람, 그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 고용한 일시적인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너는 뭐 괜히 너무 근거 없이 비관론자 아니냐 봐라 마차가 없어지고 나서 자동차 산업 얼마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많은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기존 저거는 많이 없어진다. 기존 저 직업은. 근데 새로 창출되는 직업이 얼마나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새로 생기는 거가 없어지는 거 차이. 그다음에 일시적인 필요성과 영구적으로 계속 필요한 일자리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사회적인 측면은 어떻게 가요? 맞죠? 아까 이제 경제가 좋고 정책이 아닙니까? 그게 대민주주의가 되고, 1인 1표제도 되고 되는데, 그게 이제 세금 문제 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 민주행정 얘기고. 사회 문제 한번, 사회적 측면에, 사회학적인 걸 본다면요. 이거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이었습니다. 정보 사회에서는 플랫폼 정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도 플랫폼만 쓰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플랫폼에 연결돼 있고 인간 또 인간은 이 플랫폼과 연결해서 플랫폼 속에서 인간이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 카톡 같은데 그런 거죠. 그런데 AI 시대는 이게 완전히 바뀐 게 뭐냐면 인간이 AI를 하긴 하지만 여기 휴먼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제가 뭐 한자나 이거 잘못 노 사람 인자 썼더니 사람이 필요 없이 그러니까 사람과 인간과 인간 간의 접촉 없이 나와 AI하고만 접촉하는 겁니다. 그죠? AI가 나하고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거죠. 그죠? 과거에는 그래도 사람의 중심이었고 이것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사람과의 접촉이 대면접촉이 필요했고 직접 대화했고 그래서 의사소통도 다양하게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게 개념이 중요한데 이게 민주주의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라는 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과 AI가 같이 가고 있고, 특히 아까 에이전틱 AI, 그러면 AI가 나를 대신해주면, 어때? 나의 분신으로서. 그리고 걔하고만 대화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면은 오히려 감소하는 대신, AI를 통한 그런 대면 인터액션은 더 증가한다. 뭐 그런, 증가할 거예요. 쉬우니까, 이거는. 그래서 사람 만나려면 커피 한 잔도 마셔야 되고 갈 시간 있으면 부족한데 이건 확실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 없이 가능하고 꼭 필요한 기능만 내가 정신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AI에서 그것만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밥 AI하고 밥 같이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AI와 전혀 다른 세대가 생긴다는 거 이게 아까 민주주의 얘기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눈여겨야 될,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동안 공동체를 중시해서 사회가 형성됐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AI가 들으면서 인터랙션은 또 증가했지만 오히려 사회가 해체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그로노 베타 이런 사람들에게는 위크타이라는 게 존재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접촉 빈도가 많은 사람, 저쪽에 두 그룹 간에 연결을 해주는 마담 뚜 같은 사람들, 중매쟁이 이런 사람이 있어서 뭐가 변화를 시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요 그게 필요 없어요. AI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한 거 저걸 다 알고 그 누르고 그 정보를 AI를 통해서 다 받기 때문에 사람하고 연결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인간과의 저그 AI라는 가공체하고 계속 대화를 해버리니 이게 신뢰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AI는 아까 시간학라는 측면에서는 기다림의 그 미학이 없는 겁니다. 금방금방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카톡 보내놓고서 일십하는 거 있잖아요. 젊은 애들 승질 팍 냅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림이 없어진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회 부적응, 사회 고립, 그다음에 의외로 인간들이요, 젊은 애들이요, 사랑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고백하는지, 분노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걸 몰라요. 그 빌런 같은 애들이 완전 그 제가 그 팀 프로젝트 이런 거 하다 보면요, 예,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빌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마음이 나쁠까 하는 것을 제가 의심하는 게 뭐냐면은 걔들은 상대방 어떻게 생각할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 그 해머 조직에서 그 어렸을 때 축적해야 될 그게 애도 하나밖에 없고 부모한테 이렇게 예? 저기 베품과 도움만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주는지 불만을 표시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고용이 임금 구조가 없어지고요, 고용 구조가 이상해지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신뢰 적자 사회가 됨으로써 이게 민주주의를 굉장히 타격하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민주주의가 되는 거는 결국은 그 분노를 잘 자극하는 사람, 자극해가지고 그거에 충족시켜주는 사람. 그것이 투표에서 표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말 국가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뭐 이게 전략을 제시 이런 거보다는 당장 나의 그 불만을 긁어주는 이런 사람을 그런 당을 지지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에도 굉장히 중요한 위험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꼭지로 정말 시간이 거의 잘 된 것 같아서 저가 근데 AI와 그럼 정부, AI 시대의 정부는 그럼 어떻게 뭘 해야 되나? 이제 대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AI 기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사실 저도 그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까 그 인간의 범하는 가면 갈수록 정부, 즉 국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국가의 범위는 관여 범위는 더 넓어진다. 그런 거죠. 다시 얘기해서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면 그러면은 이 시장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뭐 안 되면 도산해버리면 그만한 거 아닙니까? 그죠? 책임이 없는 데기 때문에 시장의 자율성에 모든 거 그냥 맡겨보고 정부를 스몰 거버먼트로 한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정부는 굉장히 중요한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뭘 해야 될 거냐라고 한다면 기본 방향은 이거 같아요. 아날로그를 경험하지 않고 디지털만 경험한 세대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우리가 컴맹이라 뭐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 우리가 가장 적합한 AI 시대에 맞는 게 뭐냐면 기본 바탕으로 아날로그를 깔고 있기 때문에 비록 받아들이는 건 더디지만 AI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면 반면 젊은 세대에서 이 커먼 그라운드로서 아날로그 경험이 없는 세대들이 AI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정치, 경제, 사회 문제, 해마 조직 문제, 어? 필, 어, 필터 버블 얘기 이런 거에 다 문제가 생긴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뭐냐면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된다. AI를 개발해서 지금 3대 강국에 들어들고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개발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걸 만약에 지면은 우리는 먹히는 상황이니까 그건 하는 거 좋다 이거죠. 하지만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활로 침투되는 데에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뭐 이제 프랑스에서 이런 강의를 하면은 그 친구들이 나는 우리 학생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걱정된다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냐? 유럽 애들은요 굉장히 늦습니다. 신기술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늦습니다. 스마트폰도 우리 같은 벌써 버릴 거 없이 또 쓰고 있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사회 자체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반면 우리는 그냥 검증 안 된 거는 막 그냥 일단 도입을 해버리고 그다음부터 문제 생기면 그 후에 해결하는 그런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인간의 사고 방식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통 사람의 AI 사용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 축적이다 이거죠. 소셜 캐피털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 거냐 해결 방안을 말하라고 한다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서브레니티입니다. 주권. 개인 차원에서 주권. 아까 필터 버블, 그 다음에가 해마 조직 이렇게 되면 내 개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걸 사라지면 그러니까 AI한테 왜 주준다 그랬죠. AI 다 줘버리니까 결국 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개인의 주체성에는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행정학에서도 그렇고 사회학에서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주체성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켜주냐, 어떻게 하면 늘려주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심리학에서 셀프 디터미네이션 티오리 SDT라는 거, 그다음에 그 아마타이어 센 같은 사람에 의하는 케이퍼빌리티 티오리, 그 케이퍼빌리티를 길러줘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이 개인 차원에서 국가 아젠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로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이 이 머리는 주도하고 있고 이 몸뚱아리는 이제 중국이 주도한다 이렇게 지금 AI 발전 특히 로버트 휴머노드 로직스 대 그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국가의 주권을 빼앗길 수도 있죠. 데이터 주권이죠. 그래서 어, 이 국가 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정보 보호를 포함해서 이 AI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고, 삼성이나 어디 엔비디아로 하라고는 안 되겠죠. 그죠? 그걸 스톱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국가의 주권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책무다. 그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커넥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인간 간의 이 스킨십을 하는 진짜 연결 관계를 피지컬 연결 관계입니다. 네트워크 연결 관계가 아니죠. 이거를 갖다가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알렉시 누구죠? 그 하버마스 제자 얘기하는 인정사임, 레코그니션. 그러니까
특히 컬렉티브 소사이어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남의 인정받는 걸 굉장히 중시하고 또 한쪽으로 남이 다 무시하는 걸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민족 공동체라는 좀 옛날 얘기 같아서 좀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이 국민 간의 그 신뢰 이런 그래서 연결성을 증진시킨 게 뭘까? 이거를 갖다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부활, 그래서 이게 이미 적어 있는 거죠. 지금 그 예를 같으면 영국이나 호주 같은 데는 16세 이하는 SNS 우리 같으면 뭐 카톡 뭐 이런 거 인스타 이런 거 다 못 쓰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을 못 한다는 뜻이죠. 왜냐면 아날로그를 경험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 학교에서 아예 못 갖고 오게 한다는 거. 뭐 이런 식의 다는 그 이미 유럽 애들이 그런 거 고민을 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도 뭐 공동체 운동 같은 게 조금 있더라고요. 이런 커넥티비티를 높이는 이게 뭐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정책 과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진짜 AI 집어넣으면은 시도 자체가 뭐 산업 정책입니다만 이게 산업에만 연결된 게 아니고 뭐 교육, 고용 뭐 다 연결돼 있고요. 이게 어느 게 통으로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깊이 인간의 사고 방식 내지 혜택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저는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무슨 위키드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요즘 복합 재난이다 뭐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이 만드는 인재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진짜 인재 중에 인재일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정책 과제들을 앞으로 봐야 되겠고 이게 이제 다행인 거는요.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지난번에 그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미국 마가를 하지 우리 메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반도체도 하고 있고 피지컬 AI도 있고 AI 데이터 센터를 그런다면 우리가 진짜 요거를 세계의 중심으로 해서 야 한국 없이는 우리 잘 안 돼. 한국이 아주 필수적이 된다면은 이게 바로 세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AI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죠? 그게 또 다른 사이버 공간에서 AI라는 괴물체가 등장한 이후에 어느 나라 갈 거냐? 그래서 미국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뭐 미국이 확실히 잘 나가겠죠. 공공 부분이 민간 부분이 워낙 큰 기업들이 많으니까. 근데 중국도 이미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필수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도 뭐 점점 우리가 또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점점 기술을 발전시키길 바라는데 이렇게 해서 피지컬 AI를 잘 만들어내고 그러면은 그 한국 가봐라 한국 가자 우리가 앞서 있으니까 하면서 거기서 국제적인 신뢰를 넣어서 국제 정부 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냐. 이게 바로 한반도가 우리가 파워 중심 이제 아시아로 옮긴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난 그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AI 리더라서 GAL이라서 가을이라는 코레아, 스페인어 비슷한 걸로 코레아로 이래가지고 국제 시대에서는 힘으로만 되는 것이 원래 힘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에는 국가 간에만 전쟁을 하고 막 그걸 했는데 이제는 사이버 테러가 국가 간의 게 아니고 개인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 우리 중국의 저 시골에 있는 사람이 백악관도 공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단 옛날 국가 대 국가였는데 요즘은 개인 대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에서는 그런 물리적 경제력 그러면 군사력도 있지만 AI 이거에서 파워가 있는 한국이 이런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적어도 국내적으로 본다면 이런 규범을 만들고요. 보통,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사용하는 페이크 뉴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규범을 빨리 만들어서 즉각 대응을 하고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국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지금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퍼뜨리면 말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고 마는데 정말로 이거 잘못 건드리면 내가 평생 후회한다 하는 식의 공권력 확실히 예, 해야 된다. 이래서 네트워크 파워를 기르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위험한 일이면서 동시에 상당히 기회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최 장관님이 에, 토론 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임도빈 교수님,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좋은 발제 감사합니다. 저는 임도빈 교수님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8가지를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까 합니다. 아, 먼저 그 AI 발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AGI, ASI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그 정부가 옛날 관료 중심 정부에서 이제 디지털 정부 그리고 AI 정부로 발전해 간다는 그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공무원도 그거에 따라서 이제 관료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그리고 사후 대응하는 행정이었다면 현재는 데이터 기반으로 아마 시간적으로 보면 실시간 대응 아니면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을 한다 그래도 굉장히 단기간에 예측이 가능한 것 같고요. 이제 AI를 활용하면 좀 더 긴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행정으로 발전할 거라는 거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궁극적으로는 뭐 AI를 감독, 검증, 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관리자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그거를 ASI까지 발전하는 조금 더 멀리 보면 아마도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독 없이 최종 의사결정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AI가 인간을 고용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경계를 하고 대비하는 게 좀 시급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이거는 지금 오픈클로라는 에이전트가 발표가 됐었는데 이어서 몰트북이라는 게 나왔고요. 몰트북이라는 거는 이렇게 요 그림 요거 하나 지금 보이나요? 제 이 네, 마우스 포인터가? 네, 보입니다. 네. 요게 하나의 에이전트의 구성이고 요건 또 다른 에이전트. 이런 에이전트들이 많이 모여서 SNS를 액세스를 해요. 그래서 SNS에다가 글을 쓰는데 사람은 여기에 간섭을 못 합니다.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몰트북이라는 걸로 올해 초에 한참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 렌터 휴먼 AI라는 회사를 누가 만들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에이전트들은 사실 가상 세계에서 활동을 합니다. 컴퓨터 안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현실 세계에는 영향을 미치기가 조금 어렵죠. 물론 에이전트 자체도 이제 자율적으로 일을 하면서 뭐 사람이 사용하는 파일을 막 지울 수도 있고 어떤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킬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위험한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상세계에 갇혀 있는데 이런 에이전트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현실 세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누구한테 전해주라 뭐 이런 걸 하면 사람을 고용합니다. 이 에이전트가. 그래서 그게 렌터 휴먼 AI라는 회사가 하는 건데 이미 수십만 인간들이 여기에 가입을 해서 AI가 자기한테 일감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어서 미래에는 어떤 사회가 될지 약간 우려도 좀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그 대통령 여기 있는 밀레이 대통령인데 이분은 어, 인간이 전혀 없는 AI 기업을 허용하는 걸 추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떤 기업이 인간의 간섭 전혀 없이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누가 책임지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바꿔서 사람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만들긴 했지만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 아르헨티나는 사실 그렇게 발전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비인간 AI 기업을 구현해서 운영하는 거는 아마도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 빅테크 컴퍼니들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덜 발전된 나라가 그런 빅테크 컴퍼니들의 시험장이 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좀 보이고, 어쨌거나 이제 점점 AI가 사람 세상에 이렇게 침투해 오고 있다. 이게 만약에 로봇까지 나오게 되면 실제 피지컬하게 영향을 훨씬 더 심각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로 뽑아온 거는 이제 인간이 변화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임도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인간의 지능은 퇴화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제가 그 임도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조금 뭐랄까 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해마는 단기 기억만 저장하고요. 또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해서 대뇌 피질에 저장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에피소딕 메모리나 이런 거는 사실 대뇌 피질에 저장이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창조적인 생각을 한다든가, 뭐 상황을 인지한다든가, 해석한다든가 이런 건 전두엽의 기능이고요. 해마랑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통제 능력, 아이들이 통제를 잘 못하고 이런 능력은 전두엽 중에서도 전전두엽에서 하는 거여서 해마가 하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그런 걸 다 인공지능에 의존하면 해마도 쪼그라들 수도 있고 전두엽이나 전전두엽도 퇴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라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반면에 사람이 AI의 그 기능을 이용해서 자기 능력을 증강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실제로, 그, 아까 그, 레이 컬트라일의 싱귤레리티 말씀 잠깐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자기 능력을 증강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사람이 이렇게 증강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이제 자기 뭐 부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퇴화될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능력조차 양극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한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예를 가지고 온 거는 실제로 중국에서는 뇌에 임플란트를 시켜서 이거는 주로 이제 척추 손상이 돼서 사지마비된 환자가 사지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만 이게 이제 발전하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그 뉴럴링크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일을 하지만 미국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하지 못하지만 중국은 이걸 이미 시판을 승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빨리 갈 수도 있고 이런 나라들이 이걸 빨리 진척을 시키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정말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세 번째 AI와 민주정치 관련해서 AI가 사실 인간 사회에 굉장히 지금 이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근데 AI의 편향이 없다면 그 영향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I한테 뭐 챗봇이나 이런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죠. 근데 그러면 AI가 어떤 답변을 주거나 솔루션을 줍니다. 근데 그게 편향 없이 올바른 거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지만 편향을 주면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AI는 아까 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활용 시간에 제한이 없고 범위에도 제한이 없고 AI가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한꺼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악용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잘못 편향된 AI도 많이 범람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국가가 오히려 안전하게 잘 만들어진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그런 악용을 막는다든가 민주정치를 돕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까 미토스 5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고성능 모델은 타국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해서 중요한 정보를 탈취하거나 오동작 유발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미토스 5를 활용해서 그런 취약점을 찾아서 보완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방어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나쁜 국가나 나쁜 사람들이 이런 걸로 악용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AI를 잘 활용하면 그런 걸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아까 하버마스 머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수기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게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어떤 문제를 수기를 하는데 하버마스 머신이 생성한 솔루션이 뭐 가장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솔루션을 만들어낸다는 게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수기를 해서 어떤 결론을 도달하는 것보다 이 하버마스 머신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내면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이거에 동의하냐 그러면 동의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의 수기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 뭐 대만의 V 타이완이라는 시스템도 있고요. 또 미로피쉬라는 시스템도 있는데 이거는 AI 에이전트들이 이제 인간의 어떤 다양한 페르소나를 갖추도록 하고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여론을 확인을 한다던가 미래를 예측한다던가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 주셨는데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고 부정적인 측면을 어차피 막을 수 없으면 긍정적인 측면을 잘 활용하자 하는 생각이 저는 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좀 볼드 페이스로 하는 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볼드 페이스로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임도빈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하거나 토론의 주제로 이렇게 쓰면 어떨까 해서 좀 제가 강조하는 뜻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네 번째로 AI로 인한 생산성이나 일자리 뭐 이런 양극화 문제 이런 걸 임도빈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셨는데 이런 생산성 향상 문제는 그 에릭 브링요프슨이라는 사람이 제이커브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처음에는 AI를 도입해도 이게 생산성이 향상 안 된다는 겁니다. 한동안. 그러다가 이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서 점점 향상이 되는 그런 커브를 제이커브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AI를 도입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기업이 있으면 그런 때까지 정말 끈기를 갖고 AI를 구축해 나가야 성과를 볼 수 있다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우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일자리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생성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AI가 너무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생성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생성되면 그쪽으로 일자리 전환을 사람들이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옛날 산업혁명은 100년씩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몇 년 안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 일자리 전환을 할 수가 없어서 사회적으로 이런 안전망을 잘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도 새로 생성되는 일자리조차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거고, 어, 그러면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갖고 있는 주주나, 그 회사의 소유주한테 부가 다 집중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로봇세를 부과한다든가, 국부 펀드를 조성한다든가,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거를
이게 실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공론화도 하고 사회적 합의도 하고 법제도 정비도. 근데 이미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해관계가 확실해지면 주주나 소유주 이런 것들이 확실해지면 나중에 법을 바꾸겠다 그러면 반발이 커서 아마 굉장히 바꾸기 어려울 거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섯 번째로 뽑은 거는 이제 AI 지능과 규제 문제인데 아까 임 교수님이 유럽은 굉장히 천천히 하기 때문에 괜찮다, 뭐 좀 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유럽도 지금 AI 경쟁에서 뒤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껴서 규제를 가장 앞서가던 지역이 유럽이었는데 유럽도 규제를 좀 보류하고 진흥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유보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저는 임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처벌도 해야 되고 그런 규제가 확실해야 사회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서 AI 산업 발전에 더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불확실한 규제가 문제지 규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또 특히 국회에서 빨리빨리 필요한 규제를 만들지 않으면 산업 발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는 많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규제 관련해서 AI 지능을 좀 잘 하려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활용하는 거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AI가 너무나 큰 문제고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에다가 맡겨놓을 수는 없는 상황은 확실하고요. 그런데 국가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인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이 가장 앞서가긴 하지만 거기는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패권적인 어프로치가 아니고 모든 전 세계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뭐 3대 메가 프로젝트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다 잘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패권 국가가 아닌 나라 중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이 분야에서 3위를 달리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패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잘 따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정부가 국회랑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이 글로벌 AI 허브 또는 UN AI 허브가 있습니다. 이 차지호 국회의원이랑 정부 또 이재명 대통령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랑 추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우려가 되는 건 세밀하게 기획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잘 추진을 해서 다른 나라의 적극적 협력을 얻어내고 다른 나라도 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유엔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정적인 부담을 우리가 다 떠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임 교수님께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인데 AI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세 요소를 뽑았고요. 이거를 다 우리나라가 다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뽑았고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굉장히 호황이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메모리 가격이.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비싸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게 좋지만은 않은 거죠. 나중에 AI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고 그게 부메랑으로 돼서 돌아오고 지금 우리나라 메모리에 대한 규제가
간섭이 막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생산을 증대시켜서 우리나라가 이 공급을 많이 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게 좀 중요합니다. 아니면 외국 마이크론이나 이런 데가 먼저 생산을 많이 확대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메가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게 너무나 다행이고 빨리 호남 같은 데 이 반도체 공장이 가서 많이 지어져서 지금 용인은 굉장히 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호남에다가 이 반도체 공장 짓겠다고 하는 건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도 뭐 안보나 국방, 또 데이터 주권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우리나라 꼭 해야 되고 또 피지컬 AI는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잘할 필요한 게 피지컬 AI이기 때문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는 사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하나 더 해서 4대 메가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인프라입니다. 이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정말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이 돼야 됩니다. 인재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용수라든가 여러 가지 정주 요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인프라를 잘 갖추는 그 하나의 또 다른 메가 프로젝트를 잘해야 되는데 그거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그건 결국 세금이고 국민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큰 규모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다른 기업들을 도와주는 건데 이번 기회에는 꼭 기업의 초과 이윤을 환수하거나 지분을 요구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지 지금 메모리 때문에 초과 이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서 이 법인세를 얻는 그 정도로 머물면 안 되고 국가가 훨씬 많은 그 초과 이윤 환수나 저는 지분을 요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지금 인텔이나 이런 데 지분을 받고 있고 이미 그 다음에 또 오픈 AI 같은 AI 회사가 지분을 주겠다고 하거든요, 정부에다가. 저는 그거 굉장히 우리나라가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분을 꼭 받아서 초과 이윤이 생기면 그 지분으로 충분히 정부가 이 어려운 취약계층들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꼭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그러면 AI 시대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거를 좀 과거로 돌아가서 산업혁명이 1, 2, 3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세미얼 헌팅턴이 얘기한 게 이제 민주화의 물결이 있잖아요. 세 번의 민주화 물결을 얘기를 했는데 뭐 보통 선거 서구권이 확보한 거, 두 번째는 팔식민화랑 뭐 신생독립국 탄생, 여기에 이제 한국 독립이 있었죠. 제3의 물결은 많은 나라가 이제 군사정권이 퇴진하고 민주화가 이루는 건데, 한국이 여기 이제 87년 6월 항쟁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이런 산업혁명과 민주화의 파도 거치면서 가장 잘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런 민주화 물결이 일어난다면 그걸 가장 앞서서 이끌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민주화 물결이 일어난 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고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뭐 도시가 생겼다든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고 뭐 노동자 계층도 생기고 뭐 또 통신이 발전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활발한 소통이 일어나고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과정에서 민주화가 일어났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거치면서 어떤 민주화 물결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생긴다면 저는 AI 격차랑 플랫폼 노동 증가라든가 빈부격차 등으로 갈등은 고조되겠지만 그거를 해소하는 민주화 물결이 생기지 않을까. AI의 안전한 활용과 혜택이
세계 시민의 기본권이 되는 그런 민주화 물결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변화가 빠르니까 그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민주화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